서울과 수도권의 오후 한때 강풍과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는 폭설이 내려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 훈련 비행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국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인용한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형사 고소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어제 서울 구로동상가 공사장 화재는 불꽃 차단막 등 안전장비 없이 용접을 하다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벨과 안내방송도 없어 대피도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급매로도 안 팔리는 아파트가 줄줄이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물량은 사상 최대입니다. 단체 해외여행을 갔다가 가이드 팁이나 쇼핑 관광을 강요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 정보 표준안 제도가 도입됩니다. 논속임 광고는 금지됩니다. 외제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대폭 오릅니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국산차의 몇 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료 체계를 바꾼 겁니다. 수리비가 높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타당한데 어떤 차종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봅니다. 한 커피 업체가 첨가물을 빼서 몸에 좋은 커피를 출시했다고 광고하면서 식품 첨가물이 정말 유해한 건지 아니면 단순 상술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혹독한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입니다. 안방이나 거실에 설치하는 실내용 텐트, 전기장판 대신 쓰는 보온 물주머니의 난방 효과 알아봅니다. 대중문화계에 1990년대를 추억하는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시절 영화가 속속 재개봉되고 당시 인기가요가 리메이크되면서 30, 40대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까지 등장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그친 곳엔 한파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서울 청계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 퇴근길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오후 서울에 몰려오던 눈보라가 그친 뒤 지금은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6도나 떨어졌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에 피부에 와닿는 체감 온도는 영하 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 장갑, 털목도리로 온몸을 감싼 채 귀갓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서울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9도, 제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전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초속 10m 안팎의 돌풍에 실제 체감 온도는 서울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호남과 충청, 서해안 지방은 밤새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추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주말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오늘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강원 산간지방이었습니다. 대관령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관령에는 간간히 날리던 눈발도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대신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옷깃 사이로 매서운 한기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새벽부터 내린 눈의 양은 향로봉 25cm를 비롯해 대관령 8.5cm, 평창군 진부면 12.5cm 등입니다. 산과 들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고 미시령 옛길은 쌓인 눈으로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평창, 원주, 영월 등 강원도 17개 시군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되고 눈도 그쳤지만 이제는 강추위가 걱정입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강릉도 영하 5도까지 낮아지는 등 올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부지런한 제설 작업으로 도로의 눈은 치웠지만 젖은 노면 곳곳이 밤새 얼어붙으면서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령에서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엔 오후 한때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눈발이 참 거셌죠. 김진희 기자가 눈 내린 수도권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오후 1시 반, 서울 여의도에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거세게 쏟아진 눈발에 시민들은 우산으로 눈을 막으며 종종 걸음을 칩니다. 오후 2시, 여의도엔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지만 바로 옆 신촌에서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눈이 되게 거세게 내렸는데 갑자기 그치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남서쪽에서 다가온 눈구름대가 이내 북동쪽으로 빠르게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눈구름의 두께도 곳에 따라 달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반짝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남짓 만에 경기도 연천은 5.5, 동두천에도 3.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초속 6m의 칼바람이 불면서 해질 무렵 체감온도는 아침보다 10도나 더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막 태풍 오는 것처럼 많이 불어서 날릴 머리도 없는데 막 머리도 날리고.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동두천에서는 마을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뒤집혀 4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충북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에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항공기 운항도 결항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진 한방 눈에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보은 9cm, 제천 5.5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선 얼어붙은 눈길에 20대가 넘는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3시간이 넘도록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괴산군 다리 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나들목 인근이 사고 차량과 견인차가 뒤엉켜 공업사를 방불케 합니다. 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눈길에 미끄러진 차들은 비틀비틀 차선을 넘나들고 언덕길에서 꼼짝 못하게 된 승합차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졌는데 와서 다친 거지. 청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2편이 결항 또는 지연 운항됐습니다. 활주로에 눈을 치우기 위해 제트 엔진을 단 공군 제설기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영공 방위를 위한 전투기 임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집 앞에 눈을 치우며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이 지도 보시죠. 이 선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렇게 우리 이어도와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키는 방공 식별 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방공 식별 구역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공 식별 구역은 12해리 기준의 영해 영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비행체를 빨리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요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 항공기가 침범하면 강제 착륙 등의 무력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중한 경고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영공 패권이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중공군 기습에 대비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독도 동쪽 바다와 제주도 남단 마라도까지 포함했지만 이어도는 빠졌습니다. 일본은 1969년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맞닿은 구역을 설정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문제 삼고 구역 조정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하는 구역 재설정 등 갈등이 예상돼 구역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한국, 일본 구역과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고 미국은 중국 구역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방공 식별 구역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서 중요한 이해가 걸린 미국, 중국, 일본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부터 연결합니다. 박범수 특파원, 미국이 이 폭격기를 출격시켰는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군요. 네, 미국이 동중국해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중국에게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의 주력 폭격기 B-52 2대가 이틀 전 괌 기지에서 발진했습니다. B-52는 곧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안을 관통하며 1시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중국 측의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리 계획했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해 일부러 위력 과시와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백악관이 직접 나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 식별구역 선포를 불필요한 선동적 행위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번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주영 특파원, 전해주십시오. 네,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출항시켰습니다. 랴오닝함은 현재 중국 동부해안을 지나 중국이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모함 출항은 일본과 미국 등 주변국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이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한 데 대해서도 어떤 경로로 비행했는지 파악하고 있고 또 통제할 능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오늘 한 발 더 나가 방공 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할 뜻이 있음을 밝혀 자신들이 설정한 방공 식별구역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석 특파원,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자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대만 등의 중국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행동을 제안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근거로 아베 정권의 구상을 밀어붙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위 지침인 신방위 대강에 중국을 겨냥해 상시 감시 능력, 낙도 탈환 능력 강화를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법안도 위기를 강조하며 재빨리 처리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다음 주 발족하고 기밀 누설죄 형량을 대폭 늘린 특정비밀보호법도 곧 시행됩니다. 집단적 자위권과 개헌의 정비 작업을 동아시아 경랑의 틈 속에서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의구 현사재단 시국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관련 책의 저자들을 고소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스의 저자 2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박창신 신부는 시국미사에서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개표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 더군다나 부정선거 백서 있어요. 컴퓨터로 개표 부정한 거 백서 읽어보세요. 사실 확인도 없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이러한 일은 자제돼야 새누리당은 사재단에 이어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조계종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에게 국론 분열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희생 장본과 호국 영령을 욕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악의적인 종국몰이로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박이 문제인 것입니다. 박 신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시민 고발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검찰을 움직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제주도 대형 물류창고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냉동고 문을 열자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라서 피했던 직원들이 다시 들어와 호수와 소화기로 불을 끄려 하지만 갑자기 불꽃이 폭발합니다.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화재 경보기도 막 울렸고 그 지하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왔어요. 불을 끄려던 62살 박모 씨 등 직원 3명과 소방대원 1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불은 지하 냉동고와 보관 중인 물품들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도 내 300여 개 회원업체에 공급하는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어제 구로동 복합상가 화재. 전문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불이 나기 전 공사장 1층에선 용접공이 소화전 배관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감시 결과 불꽃이 지하 1층 천장 단열재에 옮겨 붙은 뒤 배수 배관을 타고 지상 2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서도 불이 번져 바로 옆 상가동까지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티가 단열재에 옮겨 붙어 4명이 숨진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와 원인이 같습니다. 이번에도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어 불나는 걸 막기 위해 불꽃 차단막 같은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법률 지침에 따라 반드시 바닥에 깔아야 하는 용접포조차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용접종이 안 튀게끔 장비가 있다는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불꽃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더구나 가스가 아닌 전기로 용접을 한다는 이유로 용접 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근로자가 용접을 했습니다. 대피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비상벨과 안내방송이 없어 우왕좌왕했고 비상등조차 없어 연기로 컴컴해진 공사장을 손전등 불빛을 보며 빠져나왔습니다. 깜깜하니까 지하 3층에서 올라갈 때 후라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경찰은 용접이 끝난 뒤 연기가 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조직폭력배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각종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영상도 입수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전기영 기자입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건장한 남성 10여 명이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평택 지역 폭력 조직인 중앙 패밀리파 일원들이 조직 간부 결혼식장에서 폭력배식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성매매 업소와 불법 게임장까지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작년 여름 경기도 안성 시내 폭력 조직 안성파 조직원들이 3-4명씩 떼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유흥가를 돌며 상인들에게 가게를 보호해준다며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처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불법 영업과 사기, 협박 등을 저지르다 붙잡힌 폭력 조직은 모두 4곳. 7년 동안 이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만 161건에 달합니다. 좀 사회에 무리 일으키고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피해자들에게. 특히 이들은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이른바 일진 고등학생 20여 명을 조직에 끌어들여 폭력배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변호사를 대주고 단순 게임장 사건이니까 금방 나온다. 경찰은 폭력조직 행동대장 이모 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9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장 미술품이 그 일부가 다음 달 경매 시장에 나옵니다. 시선 끄는 작품들이 수두룩한데요.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경매를 의뢰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은 약 600점. 경매는 K옥션과 서울옥션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비싼 작품은 추상화가 김한기 화백의 1965년작 유화로 경매 추정가는 8억 원 정도입니다. 겸재 정선을 비롯한
조선시대 화가 9명의 작품을 담은 화첩도 경매에 넘겨지는데 6억 원 정도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데미안 허스트의 판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제국 씨에게 선물한 휘호 등도 눈길을 끄는 작품들입니다. 검찰은 압류한 미술품의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술계에선 실제 가치가 50-60억 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보기 어려운 작품들은 경매에 출품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외하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매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구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에 붙여집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대부분 은행돈 빌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이 대출금 또 이자 제대로 못 갚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이 대출금보다 최근 집값이 더 떨어지다 보니 사려는 사람도 없고요. 결국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545세대 중 올해 경매에 넘어간 집이 64세대, 전체의 12%에 달합니다. 반면 올해 이 아파트에서 성사된 매매는 12건, 경매 건수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60% 아래로 폭락하면서 대출 원금에도 못 미치는 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집은 안 팔리고 대출 연장도 안 되니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내다가 되니까 못했으니까 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1년에 2만 세를 가까이 보는데 3년 전 건설사들은 계약금 4-5천만 원만 내면 이자도 잔금도 몇 년간 대신 내주겠다며 안 팔리는 7-8억 원대 중대형 아파트들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집들이 최근 용인과 남양주, 파주 등에서 경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는 올해 말까지 3만 300여 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매 물건을 신청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될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인 집이 전국에 33만 가구로 추정돼 경매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 갔다가 분통 터진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옵션 관광 같은 모호한 부분들, 앞으로는 눈속임 광고 안 됩니다. 민준영 기자입니다. 3박 5일 중국 관광 상품에 쓰인 한 호텔입니다. 객실 카페트는 물에 젖어 있고 욕실 타일도 엉망입니다. 옮겨봤자잖아. 여기는 곰팡이 나고 곰팡이 안 나는 데는 바닥에 물이 가득 차고. 내 밤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장도 아닌데. 당초 예정된 호텔이 갑자기 바뀌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연 관람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작정 일행을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은 쇼를 들어가고 저희는 산속에서 2시간 반을 꼼꼼한 데서 그 사람들 쇼 구경하고 다 나올 때까지 밖에서 19만 9천 원짜리 여행 상품에 가이드 팁 등 이것저것을 더하면 추가로 내는 돈만 16만 7천 원입니다. 여행사들의 이 같은 눈속임 광고를 막기 위해 약관에 구체적 설명을 담은 해외여행 정보 표준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권장한다고 표기된 가이드 팁은 지불해야 합니다로 말뿐인 옵션 관광은 필수 참여 여부와 비용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제공하는 정보만큼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께 정확하게 올해 예상되는 해외 여행자는 1,500만 명. 올 들어 해외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9천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40% 늘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이 수입차는 사고 나면 국산차보다 훨씬 수리비가 많이 들죠. 하지만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앞으로 수입차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시내 주행 시 가장 흔한 사고인 시속 15km에서의 저속 충돌 시험. 혼다 어코드는 보닛이 찌그러지고 에어백까지 터져 수리비 1,3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고가 난 그랜저의 4배가 넘습니다.
이런 수리비 차이를 반영해 현재 60%포인트 차이가 나는 자차 보험료율이 90%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21개 등급인 차량별 등급 체계는 내년 1월부터 26개로 바뀌고 보험료율도 최대 2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크라이슬러와 인피니티가 1등급으로 분류됐고 토요타와 아우디도 등급이 3계단 이상 오르는 등 수입차 34개 모델 가운데 32개의 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외산차의 수리비, 즉 부품가가 높다든지 공임이 높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을 모는 33살 운전자의 경우 76만 원이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102만 원이 됩니다. 반면 국산차는 172개 중 60개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34개는 인상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외제차의 보험료 인상으로 판매 위축을 우려한 외제차 업체들이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부품값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남양유업이 첨가물을 뺐다는 새 커피 믹스를 출시했는데요. 정작 자사 분유나 우유 제품에는 이 첨가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꼼수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의 커피 믹스 신상품 광고입니다. 인산염 무첨가로 대한민국 커피 수준을 높였다. 첨가물 인산염을 넣지 않아 과다 섭취되는 인해 성분을 줄였고 그만큼 칼슘 배출을 막아 뼈의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산염은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분유는 물론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에도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애기들 먹는 거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른들 먹는 커피에는 빠져 있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산염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안전하다고 인정한 물질입니다. 필수 미네랄이에요. 해로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홍보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쌀밥으로 섭취하는 하루 평균 인 섭취량은 264mg으로 커피는 쌀밥의 14분의 1 수준입니다. 우유 100g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엉터리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려고 그러는 기업들은 아주 심하게 거부를 해요. 지난달 남양은 자사 치즈 제품에 있는 인산염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어린이들이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양 측은 한국인들이 인을 과다 섭취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 인산염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 커피인 만큼 여기서라도 인산염을 좀 줄여보자라고 노력을 합니다. 남양은 3년 전 커피에 카제인 나트륨을 빼고 우유를 넣었다고 광고했지만 카제인 성분이 우유에서 추출하는 물질임이 알려지면서 첨가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이렇게 특정 성분을 넣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시 많이 보셨죠? 하지만 일부 성분만 빠졌을 뿐인데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합성 보존료 등 5가지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한 어묵.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걸 사는 거고 조금 비싸도 이런 걸 사는 거고. 그러나 산도 조절제와 화학적 합성품으로 분류돼 있는 L-글루탐산 나트륨, 일명 MSG 등의 첨가물은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생으로 가득 채웠다는 100% 과즙 주스는 오렌지와 감귤 농축액을 희석해 농도를 맞춘 경우가 대부분. 당과 합성 착향료까지 첨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겉포장에 없을 무자를 붙인 한 대형마트의 자체 상표 과자는 착색료만 빠졌을 뿐 합성 착향료 등 다른 첨가물은 그대로입니다. 따져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거 보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안 사게 되죠. 포장지 전면에 적힌 무첨가, 100% 등의 문구가 아예 다른 화학적 합성품이 첨가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무첨가, 또 천연, 100% 이런 점을 내세워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광고나 마케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읽어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난방비 걱정이고요. 최근 알뜰한 겨울나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인기입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신혼 2개월 차 노열애 씨 부부. 캠핑장에서나 볼 법한 텐트를 안방에 설치를 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오늘 방안 온도는 19도였지만 텐트 안은 23도로 4도가 더 따뜻합니다. 텐트 안에서 TV나 책을 보고 이 부부는 아직 한 번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안 틀어도 텐트 안이 생각보다 많이 따뜻하고요. 지난달보다 도시가스 사용량도 반으로 줄어서 전량 많이 된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을 부은 물주머니를 아이들이 하나씩 받아갑니다. 보온 효과가 있는 물주머니를 끌어안고 자면 아침까지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보일러를 트는 대신 보온 물주머니로 난방비를 줄였습니다. 사무실 여직원이 신고 있는 털 실내화에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USB 선을 꽂아 신발을 덮여주는 겁니다. USB 발열 마우스 패드, 방석, 담요까지 일하면서 켜놓는 컴퓨터의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일주일간을 비교했을 때 약 2배가량 매출이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다 껑충 뛰어버린 전기 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요즘 대중문화 시장이 구공아리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바로 90년대를 추억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노래 리메이크나 다시 듣기가 유행이고요. 또 그 시절 영화도 속속 재개봉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임현주, 왕종명 기자가 복고 열풍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년대 문화 대통령 서태지의 음악에 클럽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가요 톱10, 별이 빛나는 밤에 이름부터 복고인 이들 클럽은 90년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분증 검사를 거쳐 30, 40대만 입장시킵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 이렇게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90년대 이야기를 담아내 호평을 받고 있는 케이블 TV 드라마의 인기 요인 중 하나도 그때 그 노래입니다. 아무래도 90년대 노래가 화두가 되면서 대중음악계에선 리메이크 열풍도 거셉니다. 20년 전 드라마 주제곡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스타가 다시 불러 화제가 됐고 서태지가 처음으로 리메이크를 허용한 곡은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돌아온 90년대는 음반시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분들이 음반을 문의하십니다. 저희도 시장 수요에 따라 90년대 음반 모음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가 자리 잡고 10대 팬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가요계의 황금기 1990년대는 그저 추억 속 그 시절이 아니라 요즘 대중가요의 밑거름으로 살아있습니다. 힙합 장르가 한국 대중음악에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었죠. 그게 저희 세대가 90년대가 이뤄낸 큰 전환점이자 획이라고. 많은 남자친구 생기면 달라질걸. 영화 속 그 사진관입니다. 15년 전 첫 개봉 직후부터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하루 300~400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 명소입니다. 영화 끝나고 한때 철거됐다 이렇게 복원된 건 순전히 관객들의 추억아리 덕분인데 이 작은 사진관은 지금 사진 대신 추억을 현상하고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스크린에 다시 걸린 한 극장. 객석을 채운 관객이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심은하 씨 연기할 애들이 비슷하게 들어간 건 지금 백투더무비, 명작 열전, 영화 여행, 극장마다 복고 테마를 내세워 경쟁하듯 재개봉하거나 한 컷 한 컷 분석해보는 강의까지 진행합니다. 굉장히 좀 새롭네요. 얘가 5살 때 했었던 영화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올 한 해 국내외를 합쳐 20여 편의 영화가 재개봉됐고 성적 좋은 영화는 4만 명 넘게 들었습니다. 그 사이 TV나 DVD로 한두 번 봤음직한데 관객은 다시 극장을 찾습니다.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젊었을 때 그런 봤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그런 공간에서 기억하면서 다시 보고 싶은
재개봉 영화는 주로 1990년대 작품인데 30, 40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그들이 10대, 20대였던 시절인 90년대가 문화시장의 주요 상품이 됐습니다. 복고라는 부분은 현실이 쓸쓸하고 이렇게 좀 쓰라릴 때 어떤 과거의 좋은 기억을 좀 찾아가는 자가치유의 기능이 아닐까. 편리해서 빨라서 디지털로 기록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아날로그의 추억을 찾는 복고 본능. 이제 추억의 90알이가 7080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는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뉴스데스크에선 그 연속 기획으로 해법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먼저 박충희 기자가 한국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날린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할머니들의 1102번째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는 안중근 의사를 표매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의 결정적 원인은 지난해 말 재집권한 아베 내각의 퇴행적 역사 행보입니다. 침략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는 망언에 이은 야스쿠니 집단 참배, 군이 직접 모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입장이라면은 이 회담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한일 관계 악화는 우리도 손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핵 안보나 경제 협력뿐 아니라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대미 관계, 대중 관계를 우리 의도대로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거죠.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진정한 사과로 국제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을 방문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2020년 동북아 석유 거래 중심을 내건 울산항 오일 허브 사업.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800만 배럴 규모의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새 정부 핵심 사업으로 완공되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 허브에 진입하게 됩니다. 기공식장을 찾은 박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창조 경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부산에선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낡은 집과 골목의 이야기를 더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한 부산 삼복도로를 예로 들며 향토 문화의 창의성을 접목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혁신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지원을 펼쳐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관련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인데요. 관건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일 겁니다. 장밀 기자가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대기업의 영화 기획 직종에 시간제로 취업한 강상현 씨. 개봉 영화 마케팅 회의에 새로운 소재 발굴까지 하루 4시간의 업무 시간이 바쁘게 흘러갑니다.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었던 터라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애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좀 직업군이 좀 정해져 있고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과 육아를 겸할 수 있는 데다 정규직까지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아직 매우 적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시간제 채용 계획을 밝힌 대기업 가운데 정규직을 보장한 곳은 SK 등 두세 곳뿐. 채용 인원도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파트타임과 차별화하려면 고용 보장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관련법 제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수천 명의 시간제 직종을 정규직으로 뽑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의 일자리만 그만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시간제 근로에 대한 논의 수준이 우리가 국내에 굉장히 낮은 거죠. 어떤 직무에 도입될 건지, 특수한 직무에만 도입될 건지, 일반으로 확대할 건지 이것도 불분명하고요. 유럽 국가들도 시간제를 정착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이틀 전 향년 88세로 별세한 최명신 초대 주월남 사령관이 장군 출신으론 처음으로 현충원 병사묘역에 묻힙니다. 장병들과 함께 묻어달란 유언을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초대 주월남 사령관을 맡아 4년여 동안 한국군의 이상을 떨친 최명신 장군. 최 전 장군은 평소 자신이 죽으면 생사를 함께한 장병들 곁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월남전에 전우들 옆에서 돌아가서 같이 묻히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전 장군은 생전에도 베트남전 파병 장병들에 대한 애틋함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그 피해는 국가가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나들 국가가 감사주의하면 국가가 돌고 누가 도와줬습니까? 국방부는 고인의 뜻에 따라 3.3제곱미터 한평 넓이의 서울현충원 병사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군 출신이 장군묘역을 마다하고 병사묘역에 묻히는 것은 최 장군이 처음입니다.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등 베트남전 영웅으로 추앙받는 고 최명신 장군의 장례는 내일 서울 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은행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온갖 자동이체 옮기기 귀찮아서 그대로 두곤 하셨죠. 이제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처럼 한 번에 간편하게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경쟁력 강화 방안은 금융사들끼리 경쟁을 붙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2016년부터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처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좌 이동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 은행을 옮기려면 계좌에 딸린 급여 이체나 공과금 결제 등을 일일이 따로 해지해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치금은 물론 연결 계좌까지 한꺼번에 이동해 쉽게 주거래 은행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또 늘어나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금융업이 과거와 같은 영업 방식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무한 경쟁을 촉진해 우물안 개구리로 불리는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에 도전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을 수상하고 내일은 영화로 개봉됩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준마리는 수줍음을 켜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아델리아는 외로움을 연주합니다.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 악기 한번 다뤄본 적 없는 이 아이들을 무대에 세우겠다는 꿈같은 계획에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선뜻 나섰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여기저기서 박자가 어긋나고 때론 음도 벗어나지만 관객에게 전하는 감동만큼은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입니다. That's a very beautiful process to see children that have less complications.
음악으로 사랑을 배우며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가 다시금 재조명을 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국제 에미상 예술 부문에서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최초로 대상의 영예까지 안으며 국제적인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영화로도 개봉돼 관객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오늘 여야의 의견 절충이 실패한 뒤 새누리당은 내일 황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단독 인사청문 특위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황 후보자의 임명 본회의안을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와 공동 주최한 자선냄비 국민과 함께 행사를 특별 생방송했습니다. 오늘 시종식을 가진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350여 곳에서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 2위 포항이 서울을 꺾고 역전 우승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1위 울산은 자력 우승을 노리며 지금 부산과 격돌하고 있습니다. 정규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말레이시아에서 AFC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서울의 최용수 감독.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 포항까지 내려와 벤치를 지켰습니다. 서울은 대안이 18호 골로 김신욱과의 득점 경쟁을 가열시켰지만 포항은 노병준의 2골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며 선두 울산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현재 부산과 후반전을 치르고 있는 울산이 승리한다면 우승 트로피는 울산의 차지가 되고 비교도 울산이 골득실에서 앞서 유리한 고지에 오릅니다. 반면 울산이 패하면 오는 일요일 마지막 맞대결에서 포항의 역전 우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등권 경쟁은 더 혼전입니다. 강원은 대구에 먼저 2골을 내주고 최승인의 연속골로 가까스로 비겼습니다. 이에 따라 강등되는 두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12위 팀은 오늘 경남과 대전 경기 그리고 오는 30일 B그룹 최종전이 끝나 봐야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올해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거듭난 한화가 다음 시즌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준우승팀 두산은 사뭇 상반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임명현 기자가 전합니다. 둘이 합쳐 137억 원. 올해 FA 시장을 달궜던 정근우와 이용규가 정식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4강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기랑 저랑 앞에서 좀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에서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좋게 영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맞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개막전은 아니더라도 5월 되기 전에는 무조건 복귀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스케줄을 잡고 있어서 김응용 감독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것도 50개씩 한 100개 이상은 안 하겠나 싶은데 왜? 안 돼? FA 시장에서만 200억여 원을 쓴 한화는 내친 김에 두산에서 방출된 김선우에게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은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김선우를 비롯해 이종욱과 손시현, 최준석 등 베테랑 선수들과 줄줄이 작별했고 오른손 거포의 잠재력을 갖춘 윤성민마저 트레이드로 내줬습니다. 여기에 오늘 전격적으로 김진욱 감독을 경질하고 송일수 2군 감독을 사령탑에 선임하는 파격적인 결정까지 내려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연예인 골프단 포에보스가 한국 골프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직접 후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걱정됐는데 예상보다 대부분 적게 내렸는데요. 서해안 지방은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새벽부터 눈발이 굵어져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전라도와 충청도 내륙 지방에도 2에서 7cm의 적지 않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밤 눈이 그쳤다가 모레 다시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수은주가 올가을 이후 처음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5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원인은 더 강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에 따르면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오늘 낮에는 휴전선 부근까지 내려왔지만 내일 아침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세력이 차츰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철원 영하 9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선 눈이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고요. 경상도 내륙 지역에선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